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구지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일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김해 신공항 확장 건설 관련해서 지역 내 이슈가 계속됐었죠.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참여정부 이후에 국토부 장관 후보 중에서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경우가 이번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로써 이제 차기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남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김해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그리고 우려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 낙마가 이 김해 신공항 건설에 미칠 영향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공무원 노조까지 이례적으로 그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 그 지지 표명을 했을 정도로 이분이 이제 그 직원사에서 굉장히 두터운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국토건설부를 내에서 항공 그 적임자로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고, 그래서 저기 그 옛날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안을 제시했고 이게 관철시킨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 부산 지역이라든지 특히 이제 김해 지역에 기반을 둔 이제 국회의원들은 겉으로는 지금 표명을 못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좀 내심 반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이건 또 이해를 막론해서 또 그런 거고.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주무장관이기보다는 대통령이 거의 권한을 다 쥐고 있거든요. 이 신공항 건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결론이 맺어졌는데, 근데 이제 결론도 봐도 이 애초 그 후보 지역이었던 밀양이나 가덕도는 배제되었고 그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렇게 그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 결론이 난 건데,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그 봉합된 게 아니고 매듭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또 이 문제가 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번 그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을 재고해봐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후임 장관이 이 결정을 지고 있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다음에 대통령 결정에서 이 문제가 매듭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임 장관에게 조금 그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정치권에 좀 안 휘둘리고 소신 있는 자신의 그 견해를 좀 피력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대형 국책 사업은 정치적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경제의 뭐 또 투명성, 효과성 이런 것 좀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좀 앞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차기 주자에 대해서 뭐 남기고 싶은 말을 좀 간단하게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와 함께 물망에 올랐었던 후보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김현미 현 장관이 계속 자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근데 누가 되든 이 경남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뭐 신공항 확장 건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진 후보가 나오느냐, 여기에 솔직히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토부 장관 임명과 또 김해 신공항의 확장 건설의 방향,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최정호 국토부 장관이 뭐 자진 사퇴를 하게 됐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 후보 함께 이제 후보로 추천으로 올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그 박상호 사장, 그리고 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이라든지 손병석 전 1차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물망에 오르는 상황이고요. 물론 손 전 차관은 이미 뭐 콜의 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논외긴 하지만, 어쨌든 누가 후보로 되기까지 현재까지로는 다시 수결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그대로 위임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이야기 나오는데 네. 김현미 전 장관 위임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 입장 그러니까 맞아요.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확장하는 뭐 새로운 어떤 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 섞인 막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토부 장관 임명과 별도로 국무총실 산하로 국무총실 안에 해가지고 김해공항 확장 논의 기구 일명 검증위원회 설치 및 진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지난 29일 부산시에 따르면은 뭐 국토교통부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사이에 좀 이제 서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간 이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뭐 이런 차원에서 안 되니까 국무총실 산하로 좀 옮겨달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던 건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국토부와 부경 그 검증단은 각기 기술적 검토 결과를 마친 이후에 서로 결과에 대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의 검증위원회,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이 사실상 어떤 건설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냐.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장관 임명도 어떤 것이 될지 사실 매우 불투명하고 네. 이미 그 부분은 총리실 산하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무적 판단 나올지도 매우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상황입니다. 일단 불과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형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 이끌리지 않고 좀 어떤 국민을 위한 좀 효율성 있는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차기 이제 후보가 누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4.3 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전국 단 2곳 보궐선거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중 여러 면에서 이 통영 고성의 관심도가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승부의 절반, 4.3 보선 통영 고성 지역구의 현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창원 성산에서 후보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뭐 색깔도 여러 면에서 달라지기도 했고 좀 선거의 어떤 열기가 좀 더 뜨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창원 성산은 뭐 아시다시피 한국당과 정의당 그리고 통영 고성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1대1 각각 대결 구도를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다. 주말 내내 근데 이 통영 고성이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당 지도부가 이제 총출동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짚어볼까요? 4.3 국회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1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31일 날 그 여야 후보들의 유세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전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사상 역대 재보선 중 가장 최고의 14.5% 났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만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막판 표심 잡기에 이제 여야 지도부를 총출동해가지고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에는 통영 고성의 양문석 후보를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네. 그 민주당은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 외에도 현역 국회의원 35명이나 내려와가지고 통영 고성으로 내려보내서 주요 길목에 자리 잡고 게릴라식 유세를 계속 펼쳤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특히 또 29일 날은 그동안 이제 이해찬 그 여당 대표가 그동안 이제 선거에 약간 좀 거리를 뒀었는데 이날만큼 또 29일 통영 고성에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많은 지지를 흡수했던 부분도 아무래도 여당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정점식 후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한국당 한교안 대표 얼마 대표된지 안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지난 21일 아예 그냥 짐을 싸가지고 창원 성산에 내려오셔가지고 통영과 창원에 이제 계속 머무르면서 이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황 대표는 이날 창원 경남도당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창원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한우 3, 4호기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공사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바탕으로 한 두산 중공업 그러니까 하청 업체들 이게 좀 힘들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창원 경제가 어려졌기 때문에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간담회를 열면서 최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또 지원 유세도 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영 고성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있었는데 통영 고성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이 한국당 이군현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이 된 곳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당의 지지세가 좀 강한 보수의 아성인 곳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도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계속 살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각종 그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인 그 민주당의 양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지금 근접을 하고 있고, 야당인 그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는 네. 50% 후반대에 지금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약 2배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지켜볼 점이 뭐냐면, 이 야당의 정점식 후보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한국당은 경선 과정을 한번 거쳤거든요. 네. 3명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 정정식 후보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아무래도 이 그 정정식 후보가 그 당시로는 제일 좀 지지율이 낮았고, 또 이 양문석 후보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뒤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경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정점식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이제 그 2명의 탈락한 그 후보자들의 표가 네. 정정식 후보로 이렇게 이제 옮겨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통영 고성 지역은 원래 좀 보수 유권자들이 네.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약간의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반사 효과를, 반사 이익을 지금 보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창원 성산의 후보 단일화 이후에 한국당의 총공세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지율 변동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막판에 뭐 좀 뒤집을 만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주말에 굉장한 핫한 이슈가 있었어요. 뭐 핫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이 경남FC 축구장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선거 유세를 진행을 하면서 약간의 지금 무리를 빚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면서 이것도 또한 막판에 어떤 변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을 좀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봤을 때 이 창원 성산구의 선거 판세 앞으로 뭐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투표합을 열어봐야 선거 결과를 알 수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약 한 1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근데 이 수치는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이제 벗어난 네.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이 정말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큰 그렇게 변동이 없다고 보고, 또 그 경선 과정에서 이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와 네. 민주당의 금민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 금민호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이탈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표가 그대로 여영국 후보에게 네. 지금 흘러갔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진보 진영도 될 사람한테 밀어주자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뭐 좀 이루어지고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또 많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동정표가 상당한 그런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정의당 쪽에 약간 네.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지지율이 오차범위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저희가 한번 투표함을 열어볼 때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희란 변호사님은 통영 고성 지역구의 어떤 앞으로의 막판 선거 판세 감히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저는 뭐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네. 원래는 이제 약간 정점식 후보가 지명도가 떨어져가지고 좀 고전했었는데, 이제 경선 내부 경선 거치면서 약간 이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간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6일, 25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정점식 후보가 38.2포인트고 네. 양문석 후보가 31.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7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민주당 뭐 이해찬 대표라든지 여러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미 총력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선거를 투표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하여튼 뭐 각 당들이 총력전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이슈가 또 여기에 또 이상하게 또
지역적 이슈에 끼어들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는 투표를 열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저희가 감히 뭐 예상만 해보지만 뭐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굉장히 놀라웠던 일도 있었어요. 사전 투표가 지난달 29일부터 그러니까 30일 이틀간 진행이 됐었는데 사상 최고의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4.5%, 네,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었는데 예년에 비하면 무려 8%포인트가 높은 그런 투표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영 고성이 또 창원 성산보다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뭐 통영 아무래도 좀 약간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좀 통영 고성 지역의 높은 보궐선거에 관심, 네, 이러한 관심의 이유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과거 보궐선거를 쭉 지켜보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과거와는 확연한 좀 다른 모습을 보였고, 경남 지역 같은 경우 이제 14%가 약간 좀 넘었었는데, 총 투표를 어떻게 보냐면 그 사전 투표를 3배 정도 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45% 내외에서 이제 총 투표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통영 고성이나 창원 성산이 그렇게 큰 그 사전 투표율을 보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중에서도 그 고성 지역이 15%를 좀 넘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성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촌 지역은 투표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궐선거 이루어지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을 또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다 1% 내기 때문에 그 통영 고성을 국한해서 이렇게 좀 야기되기는 좀 무리가 좀 다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으냐면 아무래도 그 총선 바로 밑에 선 거잖아요. 네, 내년에 맞습니다. 총선이 일어나니까 1년 전에 시행되는 일종의 예비고사하고 똑같은 거니까 본고사를 앞두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적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 그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 그 우리 지역과 좀 관련된 것을 보면 그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노동 정책 같은 경우 보면 노선이 분명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야당이 끊임없이 현재 경제 위기 또 경제 그 일어난 이런 원인들이 다 이러한 그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확연하게 좀 갈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유권자 입장들도 찬반도로 확연히 나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패할 경우에도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민심 이반을 확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약간 조금 뒤로 물러서 있던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 좀 다른 당과는 다르게 좀 이번 보선에 좀 무관심한 행보에 따르면서 이제 한간에서는 어차피 뭐 그냥 주는 자리라서 좀 그런 거 아니냐, 좀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하고 또 통영 고성에서는 지도부를 대거 투입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보기에는 또 이해찬 대표가 어떤 선택과 집중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자식이 있고 이웃 그 사촌에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본고소장에 시험을 치러 들어가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둘 다 소중한 그 애들이지만은 자기 자식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고 어떻게 됐든가 성산은 후보자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를 낸 통영 고성 지역에 가가지고 당 대표로서 열심히 더욱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또 연대라는 정의당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꽤 높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 지원 유세를 통해서 충분히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당 대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창원 성산 지역 같은 경우 정의당의 당 지도부가 처음 다 내려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타당의 당 대표가 나가지고 그 뭡니까 진두지휘하기도 좀 무리가 따르고 그렇죠.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지금 통영 고성 지역은 그
양문석 후보의 네. 지지율이 지금 그렇게 상승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상대 후보는 황교안 대표의 그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영 고성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입장도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민주당도 더욱더 반세기를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은 서부 경남에서는 항상 고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영 고성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서부 경남을 그 진출할 수 있는 교도부를 확보하니까 그래서 더욱더 통영 고성에 그 매달리고 더 올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그리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좀 더 분주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관 성산에서는 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과 열심히 싸우고 있고 또 완주를 약속한 이 바른미래당과 민중당을 상대로도 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또 통영 고성에서는 턱 밑까지 거의 추적을 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민주당을 상대로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야말로 처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의 유세 움직임이나 방향은 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이미 진즉 한 21일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려와 있고요. 당 지도부도 지금 총 한 30명 넘는 또 국회의원을 불러가지고 지금 또 성삼과 통영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뭐 총력전인데요. 뭐 보니까 또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마저도 지난 주말에 내려와가지고 통영에 내려와서 또 유세 축제 현장에서 함께 유세 활동을 이어갔던 것만큼 상당히 지금 뭐 그 한국당 특히 이제 이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의 또 이제 그 같은 검사고 또 이제 자기 인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기가 좀 더 뭐 마음이 더 갈 테고요. 당연히 또 자기 어떤 지근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영 고성에서 만약에 패한다면은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통영 고성을 바탕으로 뭔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통영 고성 지역에서는 뭐 선거 공약이나 뭐 전략이 좀 창원 성산과는 당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역의 일단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창원의 경우에서는 뭐 원전 산업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제조 산업 그리고 또 부동산, 일자리 등이 좀 전략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통영 고성은 아무래도 좀 조선업을 앞세운 일자리 창출 또 그리고 지역 경제 재건을 앞다퉈서 좀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각 당별로 이 통영 고성 지역에서 민심을 잡으려는 키포인트 저희가 한번 무엇으로 분석되는지. 일단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 사항은 LNG 발전소 건설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두 후보는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 환경 우선, 후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복지 분야라든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대립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당인 민주당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을 비롯해가지고 지역 현안 사업은 여당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특히 고성 군수, 통영시장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이 된다면 철의 삼각 동맹 속에 지역 현안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고 또 통영 고성이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통영 고성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은 조선 산업이 이렇게 지금 그 위기를 맞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그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고,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 드디어 결전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 보선 투표일인데 이변이 있을 것인가, 뭐 이변이 없을 것인가는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지 아는 사실인 거고, 이 통영 고성 지역구에 쏠리는 관심이 대단하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당이 될 경우와 또 민주당이 될 경우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정부 심판론의 가능성과 거의 평행선을 이룰 것이다.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뭐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조금 이르지만 당선 이후의 정책 방향과 또 가능성 미리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뭐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 전국 여론조사를 통해서 약간 이제 현재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여당 민주당과 어떤 지지율이 좀 많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이제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이제 엇갈려 버리는 데드크로스라고 하나요? 뭐 그거까지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또 이번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도 좀 대통령이 또 청와대에서 밀었던 후보 7명 중에 2명이 또 낙마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상당히 지금 좀 수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원 총선과 통영 고성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모두 가져간다면 야당의 이런 대형 정권 심판원에 대해서 상당한 반전의 모색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특히 전국에서도 이제 여당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경남 지역이. 예전보다 확 많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빠졌지만 불구하고 두고 다 모두 가져간다면은 지금 민심은 다르구나라는 어떤 모멘텀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국정에 대해서 여당의 수세적 입장에서 반격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 한국당이 이제 가져가게 된다면은 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대우 공세에 지금 적극적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 쪽 전통적으로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강한 곳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국당이 또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은 집도끼 지지를 확실히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권 심판으로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우 공세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일 있을 이 보선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저희는 뭐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하지만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두고 보고 지켜보고 또 이후에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4.3 보궐선거. 내일 투표 이후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될 것으로 유권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정정당당한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